안녕하세요. 네, 홍한사입니다. 네, 어저께는 그 좀 유튜브 상에서 너무 좀 흥분해서 떠들어서 듣는 분들이 좀 불쾌하셨을 겁니다. 죄송하고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그 유튜브를 본 우리 아주 절친한 후배가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훌륭한 대통령이 몇 분 계셨죠. 이승만 대통령 문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그 키스트 혹은 과학 발전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으로 2,000명의 유학생을 보냈고요. 독일에 1,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55년, 56년, 57년 제일 빨리 간 분들이 47년에 갔어요. 제1차 국비 유학생이 47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또 55년, 56년 이때 7년 이럴 때 가신 분들은 과학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미국하고 독일하고 무려 3,000명이 갔으니까요. 이분들이 전부 65년, 66년부터 한 70년까지 다 한국에 돌아오시게 돼요. 3,000명 다. 거의 다 돌아오셨어요. 거의 다. 사실은 이분들이 철강 기술자인 김재환 박사, 키스트, 이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철강 산업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독일 뮌헨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독일에서 또 데마그라는 그 철강 회사였습니다. 독일 랭킹 한 2등 정도 되는 회사인데, 막 그런 회사에서 아예 그 근무를 하다가 실습까지 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그 한일 무역 협상, 한일 협상, 소위 유무상 8달러 할 때 그 한국 측의 그 기술 전문가로서 일본의 신일본 제철 쪽하고 그 철강 공장을 세우는 문제를 그 협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본 기술자들이 굉장히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철강에 관해서는 독일 다음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 김재관 박사 같은 분은 그 독일에서 학위를 땄을 뿐만 아니라 뮌헨 공대는 그 뮌헨 대학의 공과대학이 아니고 뮌헨 공대가 유니버시티가 따로 있습니다. 노벨상을 무려 17명을 배출한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교가. 일개 대학이 노벨상을 17명을 배출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뭐 뮌헨 공대 그러면 독일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 배운 신지식과 그다음에 독일의 철강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일본 기술자들하고 조목조목이 따지다 보니까 일본 기술자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철강 지식보다 훨씬 선진화된 철강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일관제철, 그러니까 철광석이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철강이 나올 때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끝내는 걸 보고 일관제철이라고 하는데, 당시 협상 상황을 보면 일관제철을 일본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녹이는 데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샘물이 나와서 재연, 이게 철강 줄기를 쭉 뽑으면 이게 아변이 되고 다시 제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블루밍을 해가지고 광을 내서 이게 공장이 다 따로따로 있게 하는 쪽으로 일본이 협상을 유도를 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철광 따로 놔야 돼. 그 다음에 제연 공장 따로 놔야 돼. 제강 공장 따로 놔야 돼. 제선 공장 따로 놔야 돼. 블루밍 공장 따로 놔야 돼. 그런 거 옮길 때마다 그게 지금 우리 포스코가 1년에 3,300만 톤의 강철 철강을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톤입니다. 하루에 1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철광석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 제연을 또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려면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려 10만 톤을 매일. 그러니까 이게 일관제초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일관제초를 못하게 하려고 그 별도의 공장을 짓는 쪽으로 계속 유도했거든요. 사실은 그 한일 그 협상 그 1967년부터 김종필 5호이라의 메모부터 시작된 게 포스코가 생긴 게 이제 1973년이니까 그부터 6년 동안 사실 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유무상 8억 달러를 순순히 받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 들여다보면
일본이 아주 그 방해를 많이 하거든. 돈을 주긴 주는데 첨단 공장을 못 세우도록 이게 자꾸 방해를 하거든, 일본 애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국장들이 그 나왔는데 그 국장들을 조사해 보면 그 당대 엘리트들이 나왔습니다. 전권을 갖고 나왔어요, 전권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지략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트릭을 많이 부리는데, 그때 우리 쪽에서 기술 혹은 그쪽 전문가들이 일본의 협상장에 뭐 장관 차관이 협상을 따로 하지만 실무 협상을 할 때는 바로 그 키스트의 제1연구실장을 나중에 하고 나라의 철강 산업을 설계한 김재환 박사나, 조선 쪽에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에서 조선학 박사를 받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들어온 김훈철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 조선을 설계한 분입니다. 김훈철 박사나,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공장을 세웠을 때 어떻게 공장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경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제 분석을 한 양반이 따로 있습니다. 윤여경 박사라고. 이분은 유타 대학에서 공부를 한 전문가고 미국에서 기업에서 마트 같은 데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들어온 분들이에요. 이분들 말고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그 이휘소, 우리가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그 소설의 주인공인 이휘소 박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56년도에 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건너온 분들이 이승만 시절에 유학을 가서 1960년, 65년, 66년, 70년 이 사이에 전부 귀국을 하면서 박정희 시대, 박정희 정부 밑에서 한국의 기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는 뭐 거의 다 잊혀서 모르고 계신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당시에 우리 1세대 기술자들이 뭐 다 석학들입니다. 석학들. 뭐 독일 가서도 공부해서 막 전부 막 그냥 엄청나게 공부 잘해서 막 올 A를 받고 다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자, 그렇게 해서 60년대에 이승만 때 뿌린 인재를 기르는 그 씨앗이 65년부터 한국에 이분들이 귀국을 하면서 박정희 시절에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려고 좀 이걸 시작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을 하잖아요, 그 양반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우수한가? 일단 이 양반은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동기생이 1160명이었어요. 일본 육사가. 일본 육사가 옛날에는 지금 동경 신주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부할 때 자기 동기생이 1160명인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를 2등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계속 일부러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사실 1등으로 나왔다고 이제 요새는 아주 솔직하게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국에서 건너온 조선인들이 말이지, 일본의 육사, 일본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쁘고, 두 번째는 일본 육사를 1등으로 졸업한 사람에게는 일본 천황이 졸업 증서를 주면서 금 시계를 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선서를 해야 되거든. 1160명을 대표해가지고. 그러면 일본 천황이 일본 육사를 졸업한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이다. 그럼 거기 선서를 한다. 그리고 또 천황이 금시계를 줘야 된다. 졸업장을 주면서. 그러면 그 일본 사람 체면 다 구겨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 2등이라고 쭉 지금까지 했지만은, 제가 알기에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졸업생을 대표해서 선서를 안 했죠. 못했죠. 못했어. 그 자체가 천황이 오지도 않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만주에 가서 이 군 생활을 하잖아요. 초급장교 시절 소위 중위 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에 근무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만주국을 경영했죠. 네, 만주국. 그래서 만철조사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만철조사부가 이 일본 아주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차 이제 만주를 지나가지고 중국을 지나서 에, 경영을 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에다가 수풍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 아시아 최대의 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전강 발전소, 장진강 발전소 해가지고 수력 발전소만 적어도 한 10개 가까이 북한에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시 북한의 공업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수력 발전소 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차 만주를 먹고 하려니까 북한을 공업국가로 만들어서 전초 기지를 삼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흥남 질소 비료 화학, 그 다음에 그런 이화학 쪽에 흥남 질소도 아시아 최대였습니다. 그 흥남에 있었던 게. 이것도 그렇게 거대한 공장을 만든 것도 일단 자기네 일본 본토에서 비료가 많이 필요했다. 비료. 농사를 짓고 밭농사 하려면 거기에 내지에 대한 비료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그 공장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만주 쪽에도 논농사, 박농사를 하고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에도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흥남질소 비료 같은 걸 세웠고 그 흥남질소 비료의 본래 뿌리는 니가타 현, 지금의 니가타현에 신S라는 화학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요번에 우리가 불화수소 문제가 나왔을 때 신S가 바로 그 불화수소 같은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1920년대에 이게 세워진 회사입니다. 일찌감치. 니가타에 세워진 이유는 니가타에서 만주, 북한으로 가는 직항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 니가타에 북한 배 뭐 망정봉호가 거기서 왔다가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해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니가타 일대에는 그런 첨단 기업들이 옛날에 1920년대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에서 이 만철조사부의 계획에 따른 이 만주의 공업 입국을 현장에서 초급 지휘관이지만은 일본말이 능통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화학비료, 중화학이 돼야 된다. 중화학입니다. 중공업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자기가 소대장으로서 40명의 살림을 꾸려가면서 급식은 군수지원단에서 밥을 대주지만은 걔네들을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거는 소대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군생활 할 때도 중대장 120명을 저희가 먹이고 입히고 재리고 하는 살림을 해보잖아요. 대대장 그러면 또 36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연대장 그러면 또 뭐 2400명을 먹이고 재우고 사단장 그럼 12,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군수기지 사령관 그러면 우리나라 전군에 공급하는 이 물자를 갖다가 자기가 책임지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살림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다 그걸 배운 거죠. 이렇게 오랜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40명짜리 살림부터 36,000명짜리의 살림까지를 해보면서 아 살림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터득을 한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할 때도 그 문서가 일단 중앙부처의 과장들이 기한을 합니다. 그러면 기한을 했을 때 검은 볼펜으로 씁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가는 문서니까 자기가 검은 볼펜으로 이번에 우리나라가 철강회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플랜을 해야 된다는 걸 갖다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 그 후에 국장 결재를 받아야죠. 과장이니까. 그럼 국장이 그에다가 첨삭을 하게 됩니다. 첨삭을. 그러면 요거는 잘못됐고 요건 잘 됐으니까 다시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거기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쓰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이 작성한 이 기한 문서가 요 점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자기는 파란 볼펜으로 거기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장관한테 올라가면 장관의 입장에서 그 과장이 만든 문서를 국장이 플러스 첨가를 했고 장관이 보는 시각에서 첨가를 할 때 그때 장관은 빨간색 볼펜으로 쓰게 해놨습니다. 이게 대통령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아이디어가
국장한테 묵살되는 거. 그래서 묵살돼 가지고 아예 문서를 누가 썼는지 모를 정도가 되게 해서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이 전문성이 있고 국장은 좀 대세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장관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검은 볼펜, 파란 볼펜, 빨간 볼펜으로 첨가를 해서 쓰면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복잡한 문서를 대통령한테 올리게끔 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 문서를 읽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그 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네는 왜 이렇게 그 문서를 표현했는가? 문서에 왜 이런 내용을 썼는가? 그 워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관한테도 물어봅니다. 이거 대통령은 과장이 지금 뭐 대통령이 뭐 과장 상대하게 생겼습니까? 장관 상대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 국가 발전을 할 때 이 젊은 사람들이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에리트들이 많죠. 당시 중앙부처의 국장들은 에리트가 많았습니다. 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행시부터 가지고 사무관 시절부터 해서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과장들인데 15년, 17년 걸리고 국장 되려면 20년, 25년 걸리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 건 장관이 전문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낙하산들을 내려보낼 때. 그래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한 식견이 없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막 지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문서 자체가 그게 현실성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사람의 가피를 통해서 그 문서에서 좋은 점을 대통령이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가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한 게 이 박정희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일본 육사를 1등으로 나왔다는 거는 일본 정치가 중에서도요. 군 출신이 많습니다. 일본도 나중에 총리한 사람들 보면 뭐 야마가타 아리모토로부터 그렇지만은 그 일본의 총리 중에서도 군 출신인데 일본 육사를 1등으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자체가 워낙 뛰어났다. 대통령 자신이.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도. 김대중 대통령 편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 통치하던 기간에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1972년도에 북한이 만든 북한의 공업상의 칼라 필름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체로 가서 아마 그 정부에서 그걸 보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때 그 북한의 경제 실상을 아주 칼라로 기가 막히게 잘 찍어갖고 그걸 보여줘서 봤는데 대통령이 그걸 청와대에서 참모들을 데리고 그걸 볼 때 확연하게 북한의 공업상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그 필름을 통해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치거든. 그게 72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공업도 앞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 일본이 일제 36년 동안에 북한의 기간 산업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이 일본이 북한에 그 어떻게 얘기하면 과잉 투자를 한 건데 그 이유는 일본 사람이 식민지 경영을 할 때 그 모델을 프랑스가 알제리를 통치하는 방식을 모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그 알제리에 과잉 투자를 하니까 왜냐하면 프랑스가 사실은 뭐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뭐 다 먹어버렸잖아요. 뭐 리비아까지. 그러니까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초 기지로 이제 알제리를 본 건데 바로 일본도 이 아시아 만주나 아시아 대륙 전체를 먹으려면 그 전초 기지로서 군수 기지로서 북한을 택한 거죠. 그래서 얘들이 사실 과잉 투자를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전을 못 모았어요. 일본이. 자, 이러한 그 상황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뛰어난 머리로서 북한과 만주에서 근무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육사 2기로 졸업을 하면서
살림을 해보고 결국 대통령이 돼서 국가 살림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잖아요. 40명짜리부터 뭐 1000명짜리, 2000명짜리, 뭐 10,000명짜리, 30,000명짜리까지 이런 살림을 해봤기 때문에 군대의 살림 1종부터 10종까지 1종 먹는 것부터 10종 시체 처리까지 이 전체는 국가 경영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국가 경영의 핵심이 군대 1종부터 10종 사이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1종은 쌀 먹는 거죠. 쌀하고치. 2종은 옷 입는 거 아닙니까? 3종은 기름입니다. 4종은 건축 자재를 비롯한 집 짓는, 막사를 짓는 모든 요소가 다 4종에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 살림을 해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할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기한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 볼펜 색깔까지 구별을 해놓게 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아이디어를 국가 발전에 어떤 지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전 세계 그 정치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 많았지만 뭐 프랑스의 드골이라든지 뭐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실은 독일의 오늘날의 그 근대 국가로서의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비스마르크 덕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지 못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결제 방식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셨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왜 훌륭한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